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라 누적된 관행의 혁신이라고 강조해 정치권 일각의 정치 보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모레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두 분 뭐 잘 보내셨죠? 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추석 연휴를 마치고 과연 오늘 첫 추석 보좌관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이 적폐청산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개혁 부분에 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핵심이 사정이 아니라 누적된 관행에 대한 이제 이 혁신이다. 누적된 관행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특정 그 대중문화 그 인물을 그 고사시키고 쳐내고 그다음에 여론을 조작하는 것들이 국정원의 할 일이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방부에 여론 댓글 조작을 하는 팀의 인원을 보강하라고 지시하는 게 그 대통령과 국방부가 할 일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적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적된 그리고 잘못된 관행이다. 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즉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그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계속해서 정쟁을 하지 말라. 예.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 좀 들고 가자. 그래야 국정원이 국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방부가 국방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다른 정치적 꼼수나 정치적 공작에 의해서 국정원과 그 국방부가 훼손되는 걸 막자.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적폐청산 관련해서 수사도 하고 있고요. 각 기관에서 적폐청산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적폐청산에 대한 의미 규정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잘못되게 누적된 관행에 대한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적됐다는 것은 예. 그야말로 오랜 동안에 쌓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해결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 자체가 국정 운영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국회에서는 협치를 해야 하는데 적폐청산을 강조하다 보니까 협치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어찌됐든 이건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뒤로 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지금은 맞는 거 아닌가. 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북핵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좀 더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게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약간 그 의미가 좀 바뀌는 거죠. 지금 기조가 바뀌는 그건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현실적인 위기를 벗어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약간씩 이렇게 그 궤도 수정을 하는 모습은 일단 추석 기간에 좀 긍정적인 그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폐청산 작업을 정권 초기에 하지 못하면 이후에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 국정 지지율도 나왔는데 뭐 70% 안팎 조금 올랐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시기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지도 오른 거는요 국민들의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사실 현실적인 그 뉴스들을 안 보는 과정이고 또 그 추석이라고 하는 게 좀 넉넉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도 넉넉하고 그 너그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을 좀 외면할 수 있는 시간적인 텀이 있었고 좀 넉넉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국정 지지도에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 처음 말씀하셨듯이 적폐청산 문제는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적폐청산을 딱 드라이브하면은 끊임없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당에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적폐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도 적폐 있지 않느냐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폐를 없애기 위해는 이번 정부 5년 동안에 모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폐를 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몸으로 보여줬을 때 진정한 적폐 청산이 되는 거지 말로만 하고 상대방을 욕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끊임없는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의도한 거하고 정반대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폐 청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산 비리 같은 경우에는 나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 비리를 그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여야 관계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루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썩어 문드러진 살을 도려내야 그게 그 새살이 돋는 거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살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살들을 계속 방치하고 또 다른 그 주사만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해결되겠냐.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몸이 있는데 니만 그 건강하게 하고 더 이상 안 썩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모범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라는 겁니다. 적폐 청산에 대한 부분은 시기가 있고 이걸 5년 내내 끌고 갈 수 없는 거고 가장 크고 굵직한 문제들은 빨리 도려내므로써 이후에 그 새로운 모범들을 만들어 나가는 최소한의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도 없이 계속 한쪽은 썩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일을 해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폐 청산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이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면서 프레임 자체를 적폐 청산 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을 살려고 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적폐 청산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언제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비리 저기 방산 비리 얘기하셨는데 이건 언제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하면 돼요. 이거를 정치적인 의미로 계속 포장하면서 야권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가면은 이게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정말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중요법으로 한 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해서 전략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적폐 청산 자체를 막자는 것도 아니고 그게 1번 순위가 됐을 때 국민이 바라는 건 협치 아니겠습니까? 협치가 물 건너 간다라고 하면은 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결국은 적폐 청산을 하는 건 이 정권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 대담의 주제를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뭐 1년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정말 고난의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이 얘기했던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 이 두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현실적으로 이 프레임 자체가 적폐 청산을 또 다른 하나의 정치 보복으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이상에 이 부분들은 어떠한 그 전술과 전략을 짠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의 핵심들이 존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 화살을 비켜가고자 하고 그리고 그 본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폐 청산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난 촛불 집회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한국에 켜켜이 묵어 있는 이 때들 그리고 썩어 있는 이 살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재탄생이나 재구조화나 재생의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국민적 판단들이 계속해서 적폐 청산을 조기에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정도 다시 재상승하는 것들은 그 앞에 일주일 동안의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 집권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펼쳐왔던 많은 그 정책과 그다음에 정치 행위와 정책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 평가의 성격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 많은 아직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적폐청산이 일차적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에서 국감 상황실 현판식도 가졌습니다. 각오를 다졌는데 일단 여야 지도부 어떻게 국감에 임하겠다 이런 자세를 피력을 했는데 들어보고 계속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정권 교체 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국민의 기대가 몹시 큽니다. 정권 교체 이후 국회도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서 첫 번째는 민생 국감이 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 국감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이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국가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또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보복과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국정감사로 이끌겠습니다. 이번 국감이 국감 본연의 행정부 견제 감시 비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탄핵으로 물러난 지난 정부의 적폐 문제를 가지고 소득 없는 정쟁에 휩싸일 것이냐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탄핵당하고 대통령까지 구속돼 있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덜쑤셔봐야 국가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 부사님, 각 당이 내세운 국감의 키워드를 보면 민주당은 적폐청산, 자유한국당은 무능심판, 국민의당은 개혁과 미래, 바른정당은 바른국감 이런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각 당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금 주호영 권한대행의 얘기처럼 이게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시와 비판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쟁 자체를 터부하셔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민주주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정쟁의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느냐 경쟁적으로 생각하느냐가 기본적으로 협치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는 저희는 밑에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도려내거나 말살하거나 이런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말하는 거는 소득 없는 정쟁이라고 하는 거죠. 소득 없는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정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사실 여기에서 제일 지금 저는 눈에 띄는 게 국민의당에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미래를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부에서도 미래가 실종됐다고 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키워드로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적폐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역시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느냐, 외부에서 쳐들어왔는데 내 그 병을 고치겠다고 독한 약을 쓰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아무래도 적폐청산이 이제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MB 정부 당시에 이제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원과 또 사이버 부대를 동원한 어떤 공작들 있다는 그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에 나왔던 그 DJ의 노벨 평화상 청원, 취소 청원 관련 어떤 공작 의혹, 지금 정황 증거가 나와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MB 측에서 방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의 핵심 측근이었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DJ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관련 의혹을 확실하게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해달라. 노벨 평화상을 달라라고 하는 로비는 수없이 받았으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달라는 로비는 처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실질적인 현실이 있었고 실체가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상황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조사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하자고 하면 정치 보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매국적 행위를 한 그러한 부분이 정권의 지시에 의한 건지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분노의 표현이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걸어놓고 그 조사 자체와 진상 규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이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자, 부사님, 이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해달라고 하는 소총은 굉장히 많았는데 취소하라고 하는 소총은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시도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그 정도로 국정원이 무능하고 판단 능력이 없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그 국정원이 합성 사진을 만들었던 국정원이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부분만 해도 그 당사자들이 그때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활동이 너무 왕성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한 거냐? 그러면 국정원이 왜 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자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걸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 흠집내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국정조사를 특검을 통해서 가자. 지금 그 국정원 내에서 적폐청산 TF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장도 접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봐도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슈화되지를 못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할 거면은 이거는 투명하게 객관적인 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이 하여튼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한 것 같다. 지금 부사님 그 얘기 하신 것 같다. 국정원이 바보냐 얼토당토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낼 정도로 수준 낮고 정말 엉터리 같은 국정원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그간의 그 국정원이 했던 일들을 미루어 짐작한데 충분히 이런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정무적 판단을 갖고 이 일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체가 있잖아요.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나왔던 발언들이나 그다음에 그 문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들 그리고 국정원이 쌓아놓았던 그 폐악들을 청산하는 부분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게 정치 보복이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건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방관했느냐, 몰랐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정치 보복이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또 다른 이슈가 될 만한 게 한미 FTA 재협상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월 4일이었죠. 미국에서 우리 측 대표 또 미국 측 대표가 만났는데
일단 재협상을 하기로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국의 새로운 뇌관이 되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는 무슨 이면 계약이 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상당히 그 정부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정말 지켜볼 일이고요. 그런데 야당의 주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게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 강화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활용했던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강화되고 강화될수록 위기가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다른 부분으로 지금 계속 풀어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뭉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보 위기 상황에 있어서 대가로 한미 FTA의 재개정을 또 요구를 하고 현재 한미 동맹 문제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노라고 했었을 때 한미 동맹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보수 야당 입장에서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또 한 번 한미 동맹이 위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경제 내놓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끊임없이 한미동맹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FTA 개정을 따내려고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한반도 위기를 그대로 미국과 척을 지고 강건은 불구경하듯이 구경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미 FTA 문제나 한반도 위기 문제를 말 그대로 정말 국익적 차원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같이 한꺼번에 봐줘야 된다. 이러한 시선과 시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는 재미에 정말 대한민국이 불타버리는 이러한 현상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바꾸기라고 야당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첫 번째 말바꾸기는 애초에 한미 FTA를 체결할 때 현 여권 지도부들이 대체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과정에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협상이 없을 거다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에서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 말바꾸기 얘기하는 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여당에서 답을 해야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중국과의 대화에서 미국에서 중국과의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담 중에도 경제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안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받은 다음 확답을 받은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데 동맹 관계가 좀 엇박자이기 때문에 FTA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미 관계에서의 기조 또는 국제 관계에서 우리 외교의 기조, 우리 외교의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미애 대표도 이제 미국을 간다고 홍준표 대표도 이제 미국을 방문할 일정이 있죠. 이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문제도 좀 미국 측과 좀 협의를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대담의 주제는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이 1년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 안팎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100일 지난 100일.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100일의 시간이 너무나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료가 부족해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에 단타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 전략의 기저에는 역시 보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한계가 긴 안목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야당이 잘해야지 민주주의가 성공을 하는 거고 예. 정부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1야당의 바로섬은 보수의 바로섬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 양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직 100일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적 청산의 과제도 있고요. 지금 여당의 지지율의 절반도 좀 못 미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뛰어야 할 상황도 많고 가장 큰 고비는 내년 지방선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6개의 강력 시도단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패배다. 예. 그리고 사퇴하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은숙 부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수의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보에 있어서 계속 이런 그 방식으로 전술핵 배치라는 그 국제사회에서 실현 불가능한 의제를 던지면서 국민들의 보수 또는 그 우적 성향들을 자극해서 결집하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냐, 안 그러면 한반도 그 위기를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낼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그 대안들이 나와야 예.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노동복지 영역에 있어서 변화된 그 입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보수주의를 이야기해놓고 아직까지 신보수주의의 실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면서 정치 사찰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그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은 보수 그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줬다는 게 이 지지율, 정당 지지율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는 좀 더 안정되고 신중하고 진중한 정책과 표현 발언들, 예. 그다음에 폭로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아픈 예. 내용들을 폭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사실관계가 체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정치 사찰이라고 던져버리고 그게 알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되어왔던 수사 과정이었네, 이렇게 지금 나타나면서 상당히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상 정당 대표로서 사퇴의 이유인데 예. 워낙 잦은 실수와 잦은 이 말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는 국민들도 아이고 홍준표 대표니까 라고 하고 그냥 깊게 진중하게 국민들도 평가 안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 대표로서의 무게에 대한 예.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출당 얘기는 나왔었고요. 일단 나가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이제 16일이고 얼마 남지 네. 않았습니다. 방금 이제 들어온 소식이 법원에서 이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청문 절차를 밟아서 구속 연장이냐 아니냐를 이제 석방이냐를 결정할 것 같았는데 이번 주 내내 일단 결정을 한다, 이런 법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석방됐을 경우와 또 구속이 연장됐을 경우에 또 보수와 진보 쪽 벌써 이제 보수 진영에서든 자택 앞 집회 신고까지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보수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보수 진영 친박, 내에 친박 이 세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이제 신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법원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 출석에 있어서 여러 차례 연기하거나 불출석을 하거나 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왔 부분이나 전면적인 부인을 해왔던 이러한 모습에서 만약에 석방 상황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가는 순간에 이것은 말 그대로 법리적 다툼에서 정쟁으로 전환한다. 장애 정치 집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세 번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공범자들이 현재 안에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석방시키는 게 타당하냐. 두 번째, 밖에 나가 있는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말맞추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이 재판의 장애물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예. 이렇게 많이 보고 그 피의자의 있습니다. 인권 보호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호인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방을 요구를 하면서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부장님께서는? 사실 주 사회 재판을 하는 과정을 거의 6개월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의 경우에도 견디기 어려운 터프한 그런 스케줄이에요. 지금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상당 부분 사유가 있는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론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 잣대에 제대로 존중되는 그런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돼도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영장 연장 신청에서 롯데와 SK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심리도 거의 끝났고. 그리고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유 자체가 소멸된 상황에서 연장을 한다라는 건 지나치게 인권을 유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좀 꼭 전직 대통령이라서 특권을 주자는 건 아니고 예. 결국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충분한 인권과 자기 그 반론권을 존중하는 것들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이야기, 예. 형사소송법 이야기를 짧게 했는데 그 불구속의 원칙에 가장 반하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재판의 전 과정들 그리고 탄핵 전 과정들 지난 1년의 모습을 보면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심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양문석 건국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